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습관이란 오랜 세월 내 몸에 젖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나이 들어 익어간다는 말은 절제할 줄 아는 실천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세요. 행복해지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체중 조절, 식습관,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들과 교류하세요.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분리된 존재로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노년기에는 좋은 가족과 친구들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족, 친지 및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년이 되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줄여야 할 5가지를 들어보시고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습관을 바꾸고 절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그 화살이 나를 향하는 일이 생깁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분위기에 취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안 빌려 주기도 뭐하고 빌려주자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더 가관인 점은 아직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상황이 필요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끊지 말고 경청해 보세요. 비즈니스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을 할 때 끊으면 무례합니다. 말소리를 듣고 영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청이 우리가 갖춰야 할 매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인 화를 나보다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건데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집니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명하게 나이든 사람의 행동 방법입니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 전에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휴식 아닐까요? 세 번째는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차를 타지 말라고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도 꼭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기가 생각보다 많은 운동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걷는 분들은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입맛이 달라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걷기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부터 면역력 증감에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땀 흘릴 일이 많지 않은데요. 걷기를 조금 해도 모공이 열리고 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해주고 우울증 완화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격한 운동을 몇 시간씩 하면서 땀을 쫙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집 앞에서 10분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걷는 습관을 잘 들여놓고 그 다음 관심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밥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를 통제하거나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매 끼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파지면 과식을 하는 등 식습관이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고플 때 과식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불러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걷기, 운동을 습관들이기 시작할 때 식습관도 잘 지켜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와 허리 쪽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을 하게 되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피부도 좋아지고 평생을 함께했던 뱃살도 쏙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들은 잠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계인 순환 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냥 이불 속에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점점 악순환하며 변해갑니다. 계속 늦게 일어나다 보면 하루는 짧고 조금만 움직이면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좀 참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을 한 달을 하니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다면 그걸 되돌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년이 되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를 들으셨는데요. 불행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한 결론은 바로 삶의 자세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야말로 삶을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이 말은 마음먹기에 따라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늙은 것을 한탄만 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다면 불행이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반대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일 있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면 삶은 더 알차고 행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과도한 강박과 욕심은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듭니다. 건강하겠다는 강박에 빠지지 말고 당장 내일 생이 마감돼도 후회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행복한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늙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 고쳐야 할 건강의 해로운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숙면하지 않는 습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수면 시간이 적더라도 깊이 잠들고 숙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습관. 외로움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다. 사회적 고립은 인지 저하, 우울증, 면역체계 약화,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또한 심혈관 관련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남성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린이와 노인은 체내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높다. 노인이 특히 탈수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이다. 심한 탈수는 신장 및 비뇨기 문제, 열사병, 저혈량 쇼크 발작의 원인이 된다. 네 번째, 과도한 운동을 하는 습관. 노인의 과도한 운동은 몸에 해로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과 같은 정형외과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데 고강도 운동은 뼈 문제를 악화시켜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라면 걷기나 춤, 요가 등의 운동이 좋다. 다섯 번째, 두뇌 활용을 적게 하는 습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뇌도 노화하고 이로 인해 인지적 변화를 경험한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정신적 활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사회적 활동은 노인의 인지, 저하와 치매 발병을 늦춘다. 여섯 번째, 음식을 조절하지 않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적절하게 복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흡연하는 습관. 만병의 근원인 담배를 끊는 것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미 흡연한 지 오래되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세에 금연하더라도 건강은 충분히 개선된다. 우리 삶을 방해하는 2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경계하지도 마라. 오로지 최상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만 몰두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말라. 오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생각하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온전히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을 베풀어라. 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라. 내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을 베푸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라.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노년의 행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에는 적게 먹어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자기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이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폭력들이 식복을 대체하여 폭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후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술을 멀리하라. 술을 많이 마시면 몸과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도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을 망쳐 온갖 화를 부르게 된다. 또한 남들과 노름을 즐기고 다른 여색을 엿보게 된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은 독 중의 독이요 병 중에서도 고질병이다. 술은 날카로운 도끼 같아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른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끄러움도 몰라 남의 경멸을 받게 된다. 그러므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고 어리석음의 결과를 불러온다고 한다. 사람의 정신을 휩쓸고 가는 것은 술만한 것이 없다. 술이야말로 재앙의 근원이고 환난의 근본이다. 과도한 술은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르며 경멸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실 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좋고 나쁠 것도 없다. 술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좋거나 나쁜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술을 먹는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술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잘못이 있다면 술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술을 먹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취한 정신으로 온갖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는 것이다. 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계에 불과하다. 경계 그 자체는 언제나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경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뿐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술이라는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술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두 잔의 술로서 인간관계를 가꾸어가며 술이라는 도구로서 삶의 윤활유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술이 인간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중심을 잡고 내 안의 주인공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술이라는 경계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 절제하며 게으르지 마라.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마음의 정도가 없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지 못한다.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라고 한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혀,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의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세 번째,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라.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가 있게 마련이다. 삶이 경이롭고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롭다. 살아있음이 아름답듯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죽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신비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언제나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듯 다음 생으로의 여행 또한 신비롭고 설렌다. 물론 이번 생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괴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되겠지만 선행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과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건강하던 몸이 헐케지면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과 폭력과 수행력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새로운 나를 형성시켜 갈 것이다. 선업을 짓고 자비로서 복을 짓고 깨어있음에 수행을 행한 이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이는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행이 곧 웰빙의 바탕이다. 지금 이 순간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업과 복과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의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라.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참되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생사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으면 평생을 쌓아온 업장이라 소멸할 수 있다. 일생을 수행했을 임종에 이르러 생사에 집착하면 그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다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하루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시끄러운 TV, 소음에 시달리다 잠에 들면 잠든 내내 소음이 꿈속까지 뒤따라와서 정신을 뒤흔들어 놓지만 잠들기 직전 고요함 속에서 잠에 들면 밤새 고요함이 지켜진다. 가만히 잠들기 직전 무슨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과 꿈에는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 온통 꿈속까지 휘젓고 다니며
단점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루 중에 이처럼 잠드는 순간이 중요하듯 일평생 가운데는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평생 수행을 잘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생에 집착하여 미련을 못 버린다면 그간의 모든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어 헤매고 말지만, 죽음에 이르러 생에 집착하지 않고 냉철한 깨어있음으로 죽음의 순간을 지켜본다면 일평생의 수행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죽는 순간 생사에 집착해 자유롭기 위해 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사의 집착을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깨어있으며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거스르며 온갖 번뇌를 놓아가는 쪽으로 비움과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삶의 연장이다. 삶의 순간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죽는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올바른 웰빙이란 웰다잉과 다르지 않다. 웰다잉을 위해 죽는 순간에 공부를 위해 사는 순간, 생사에 집착 없이 올바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생사를 비롯한 양극단의 모든 분별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참말로 잘 죽는 웰다잉이다. 네 번째, 더 이상 애쓰면서 살지 마라.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마치 시방의 허공을 입으로 불면 미진의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함 같으며 맑은 큰 바다에 거품이 흘러가면서 생겼다가 사라졌다함과 같다. 겉모습과 몸매와 외모가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신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바깥에 보이는 것에 휘둘린다면 내면에 중요한 것은 뒷줄 신세를 면치 못한다. 몸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것은 꿈과 같고 환술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티끌과 같다. 이런 몸을 무얼 그리 사랑하고 애착하는가?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 몸을 똥주머니라는 똥만 잔뜩 넣어 가지고 다니는 똥주머니라고 했다. 똥주머니를 위해 무얼 그리 치장하고 내세우며 어여삐 여기는가? 몸 안에 온갖 내장이 기관들 똥오줌을 다 끄집어내 보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 것인가? 그걸 다만 이 하얀 살결에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살결에 포장한 것을 조금 잘했다고 예쁘다 하고 못했다고 못났다고 차별할 일이 무엇인가? 모두가 한낮 뜬 구름과 같고 바다에 뜬 거품과 같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이다. 다만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몸을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몸을 더욱 더럽히고 욕되게 만든다. 몸에 얽매이고 집착할수록 정신은 공허하게 총기를 잃고 만다. 그러니 몸 형상 모습 생김새를 탓하지 말고 또 얽매이지도 말자. 몸을 이제 그만 놔둬라. 다섯 번째,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에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개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에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며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눔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렸을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6번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 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 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을 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잊힌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 위에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성냄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살면서 탐내고 어리석음을 지으면 그것이 다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만 더욱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만 고요하게 그 마음 비추며 한순간을 보낸다면 억겁의 윤회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며 영상 속에서 산다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어리석은 세월은 날이 갈수록 업장만 늘리게 되지만 고요한 한순간의 명상은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움트게 한다. 시간이란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일지라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 맞바꿀 수 없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삶이 버거우니 노후가 되어 조용할 때 수행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으니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하겠다는 사람, 그들은 100년,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뒤로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찾아오던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수행에서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비추어 보라.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노년의 행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며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숙해가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과거의 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 삶이 심플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기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정리하면 말끔한 기분의 일상생활이 더 자유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고 인생 후반기에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버리기를 실천해서 좀 더 삶을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생활이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배어버린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 없애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먼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숙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끌어올려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와 걱정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에 대해,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꼴볼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일이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볼견입니다. 물론 해보고 읽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큰 집과 자동차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가구나 옷, 기타 각종 물건들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행사나 만남들, 이로 인한 형식적 체면 치레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실제 저장강박증이 있는 자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에게서 많다고 합니다. 오래된 신문, 잡지책,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하면 실내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인구 중 2에서 5% 나타날 정도로 흔한데, 환자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게서 2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다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건강에 무척 해로워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65세 전까지 즉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영양제. 집에 영양제가 쌓여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영양제를 매일 같이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영양제는 매일같이 꼼꼼히 챙겨 드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양제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아 먹지 않고 한자리에 몇 년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가끔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영양제는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약도 영양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넘은 영양제와 약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과 나무도마. 집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PC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가열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 A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식을 가열할 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집에서 도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칼질 많이 한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도마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흠집이 많아집니다. 수많은 틈 사이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좋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도마를 깨끗이 닦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므로 위생적인 조리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반드시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바꿔 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테인리스 도마도 있다고 하니 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도마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낡고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한번 사면 몇 년을 계속 신게 되는데 오래된 운동화는 굽이 달라 충격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신발은 걸음걸이에 따라 뒷부분이 많이 마모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모가 된 신발을 계속 신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의 뒷부분은 체중이 실리면서 몸의 충격이 흡수되는 곳이므로 마모가 되면 새로운 신발을 신어줘야 합니다. 운도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관절과 척추에 손상을 주게 되어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꼭 교체하여 무릎과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써서 다른 칫솔. 매일 최소 하루 3번 치아를 닦아주는 칫솔은 세균이 번식하기 참 쉬운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입안 닦기 때문에 각질층이 없는 점막에 바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각별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바로 혈관을 통해 세균이 우리 온몸을 헤집고 돌아다니게 되므로 반드시 칫솔 관리 위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묻혀 전자레인지 1분간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평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둬 물이 빨리 마르게 해주시고 칫솔모가 벌어진 칫솔을 이용해 치아를 닦아주면 치의 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 2~3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깝다며 화장품을 계속 바른 적이 있으신가요? 기초 화장품은 얼굴 전체에 매일 발라야 해서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비해 적은 부위에 바르고 기초 화장품만큼 빨리 닳지도 않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조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바로 닿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이 생물의 번식과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 곰팡이, 곤충 등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입과 눈의 점막에 바로 흡수될 수 있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개봉 후 6개월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즉시 버리는 것이 좋고 사용 중인 화장품은 꼭 유통기한을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열심히 사고 모아두었지만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인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정신도 쉽게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가볍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6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7번째, 배움을 멈춘 것. 60대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이 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8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험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먹더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9%가 공감한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올해 85살인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걱정한다고 못 사는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은 저축처럼 안 쓰고 모아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야. 행복할 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야 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아두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편히 그냥 그렇게 웃으며 살아. 그게 최고야. 근데 그걸 그동안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이 말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거를 후회하며 삶의 오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삶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다. 즉, 삶의 정답은 없다. 개개인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쫓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정답과 오답을 나누며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회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껏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내려놓고 어느 한 의사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숲을 색깔이 아름답다. 삶이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느낌이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반려자를 잃고 젓가락 한 짝을 잃은 듯한 기분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어느 한 부부의 감동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 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집보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나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친 이 여자 다음 날, 또 다음 날 아내를 안아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 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 이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에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숨져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안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은 채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실화든 소설이든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내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때서야 가슴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 아들이 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죠.